감독님 식사를 안 하셔가지고 어떻게 먹을 건 먹고 살아야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사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잘 되고 있는지 오케이. 종교는 사기다든지 아니면 사기는 종교다든지 종교는 오기다. 종교는 사기다라니 아니, 영업방해를 선전을 계속 하고 계셔. 아니, 부처님 오신 날 윤석열 씨가 난 그게 너무 웃기던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 뭐 이렇게 뭐 들었다 놨다 하고 옆에 사람하고 바꾸고 뭐 이런 거 등을 하는데 등을 그 왜 그랬대요? 앞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빛에 대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죠. 뭐 어쨌든 이 등을 이렇게 네. 부처님 오신 날 한 이렇게 바치는 어떤 행위의 기본은 예전에 이제 부처님 당시 이제 빈자 일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 오시니까 다 이제 등을 바치고 부자들이나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한 여인이 정말 모든 걸 팔아서 등을 하나 올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부처님 보고 저 등이야말로 진정한 이 마음이 담긴 거다. 네. 이렇게 가지고 결국은 다른 이 등불은 누구도 그 마음 때문에 누구도 꺼지게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뭐 다 했는데 어쨌든 정말 그 등 하나만이 가장 가난하고 힘든 여인의 등만이 끝까지 이렇게 불타오르는 이런 상징. 그래서 이제 빈자의 일등이라고 그래서 이런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등을 촛불을 바치는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듣기로는 참 제가 말로 하기는 좀 낯뜨거운 부처님의 힘을 보여준. 그래서 아까 양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또 김 소장님도 부처님이 세긴 세구나. 진짜로. 어떤 근데 일이 있었는지 동영상을 이제 봐야 돼요. 등이라는 게 네. 이게 들면은 불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돼 아니요, 있는 일단 거예요? 구조가? 네, 켜져 켜져 있는 있는 걸 LED 이렇게. 등인데 그런 건데. 근데 들면은 얘가 꺼져버리는구나. 윤석열이가 아니요. 들으니까 꺼지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윤석열만 꺼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지? 처음에 들고 온 게 네. 옆에 이제 스님이 들고 온 건 네, 불이 네. 켜져 있는데 윤석열이가 들고 온 건 결국 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꺼졌네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스님이 바꿨어. 바꿔줬어요. 네. 아이 그래 또 그래도 꺼지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그래 또 그랬더니 꺼졌어. 윤석열이 들었더니 꺼져버린 것도. 그리고 그 꺼진 등이 스님한테 가니까 네, 켜져. 스님한테 준 부처님이 등은 있네. 다시 불더라고. 부처님 계시네. 부처님 확실히 살아 계시네. 나 하느님은 살아있는가 돌아가셨는가 왔다 갔다 하는데 부처님 확실히 살아 계시네. 아니 기적을 보여주신 거잖아. 네, 그래서 천공보다는 세다는 걸 보여준 거지. 이 새끼 내가 인정 못해하고 딱 보여주신 거잖아. 얘 등은 받을 수가 없어 이 얘기지. 신기하다. 그런 야. 건지 아니면 네. 윤석열이 부처님을 무시해서 그런 건지 네. 천공밖에 없다 나한테는. 일부러 제가 껐구나. 아니 근데 부처님 모시기 당황한 보여주시고. 얼굴을 보면 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역시 윤석열은 부처님마저도 대자대비한 부처님마저도 허용할 수가 없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씁쓸한 게 우리가 그런 걸 보고서 이렇게 그런 거라도 위로를 삼아야 된다는 현실이 이게 뭔가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스님들 사이에 부처님도 윤석열을 버렸구나. 그럼 이게 전국 불자 1000만 불자에게 부처님이 윤석열을 버렸구나. 쫙 퍼져가지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불자도 윤석열을 이렇게 몰아내는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 기대하고 있는. 부처님이 그렇게 명확히 보여줬는데도 그것을 따른 데는 승려들이 전혀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이네요. 예를 들면 윤석열이가 명동성당 왔는데 왔을 때 성당 불이 안 꺼졌거든요. 네. 이게 이제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부처님 확실히 이놈은 안 된다. 그렇지. 윤석열은 안 된다. 이거 보여준 거잖아요. 공식 석상에서. 더욱이 부처님이 오신 날이잖아요. 부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한 얘기가 뭐냐면 물론 뭐 천상천하 다 아실 거고 우리가 다 존귀하다 이런 거고 그 다음 말은 이 세상의 고통을 내가 편안하게 하겠다. 요 말이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 오신 날 윤석열의 이 등이 꺼진다는 얘기는 이놈은 세상의 고통의 원인이다라는 얘기죠.
그건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세상의 고통을 부처님 없애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하신 윤석열 인원만 몰아내면 우리 고통이 많이 없어진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충분히 샤머니즘적이지 않은 나라에 살고 있고 충분히 종교적이지 않은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나 불자들조차도 그거에서 큰 의미는 안 둘 거예요. 근데 되게 샤머니즘적이고 종교적 그 좀 사이비 종교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한 명. 둘이 있잖아, 둘.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둘은 되게 뜨끔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뭐 그런 거 좀 웃긴 그냥 해프닝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하는데 아마 김건희, 윤석열은 그거 보고 이거 큰일 났다. 이 조계종을 탄압해야 되나?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그래서 이런 구타를 생각 가는 하지 거 아니에요? 않을까? 아니,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저희는 생각에를 네. 압수수색 들어갈 거다. 또 저기다- 저 초에 배우를 밝혀라라고 할 음. 거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죠. 그 자리에다가 진짜 무슨 그 조계종 내에서 네. 무슨 장치를 해놓은 게 아니고 무선으로. 아니, 들면은 불 근데 닦아버리고. 문제는 네. 그렇게 그 말 그대로 그러면 그게 사인이다. 어떤 대단한 사인이라고 하면 그거를 보고 깨닫는 불자들이 많아져야 될 텐데 과연 불자들이 그걸 보고 깨달을까? 아니 이 시간에 전국적으로 불자들 사이에서 그 뉴스가 그냥 번갯불처럼 전달돼 가지고 천만 불자들이 야 우리 부처님이 윤석열 버렸구나 하는 게 지금 이 시간에도 속도로 이렇게 퍼지지 않을까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오시면 교회에서 쫓겨날 거라고. 그것처럼 부처님도 제가 볼 때는 쫓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쫓겨나죠. 그래서 안 오고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하자고요. 불교에서 이번에 한번 뭔가 보여줬으니까 다음에 기독교랑 기독교와 천주교 천주교 뭔가 좀 이게 보여주세요. 이펙트 있는 거 보여줘야 돼. 다음에 벼락이를 한번 내리꽂던가. 맞아요. 다음에 네. 이제 윤석열이가 명동성당 오면 정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누가 있다가 그 정도는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래야 확실히 보여주는 스케일도 거예요. 언제 훨씬 오지? 크네. 이 다음에 뭐 이벤트가 뭐가 있어요? 이 다음이야 뭐 크리스마스밖에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 성탄절. 날. 너무 먼데. 성탄절. 뭐라도 근데 한번 이제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거던데 윤석열의 메시지도 그러던데 그냥 모든 종교에 가면 다 자기가 그 자기의 국정 철학이 종교의 뜻 안에 다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니 하나님하고 부처님하고 그 경쟁을 시키자고. 누가 더 센가. 저는 요새 보면 우리 하나님은 좀 무능하거나 게으른 것 같아요. 왜냐면 윤석열 대갈통에 또 번개도 못 앞을 맞춰주고. 근데 부처님 확실히 불을 꺼버리잖아요. 예. 확실히 부처님이 좀 세신 것 같아. 선배라 그런가. 그런가 봐. 이번에 부처님 오신 지가 몇 년이죠? 2567년? 예. 그러면 뭐 예수보다 한 550년 선배니까 네. 선배로 확실히 보여준 거죠. 실력을. 그럼 이제 뒤따르는 후배들은 더 크게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겠네요. 열심히 배워야죠. 좀 우리가. 약하긴 해요. 불 끄는 게 뭐야. 그래, 뭐라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니, 위안을 삼고 이러고 있어야 되냐고. 최소한 새똥이라도 하나 딱 떨어져. 그렇죠. 오전 6시 41분 경계경보가 발령됐다는 서울시의 긴급 문자가 날아듭니다. 대피 준비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침에 문자 다 받으셨어요? 저는 경기도라서 저기도 안 갔어. 네. 어. 우리는 받으셨어요? 도인이니까 그런 거 안 받았고. 정말요? 네. 저는 이제 김영 교수님 네. 댁에서 자가지고 아침에 네. 그라이도 막 그 폰에서 막 울리더라고요. 음. 사이렌도 울렸고. 예. 아유 오늘 아침에 오전에 저는 우리 그 장재희 국장이 그 우리 촛불행동 촛불 집회 그 디자인하는 장재희 국장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진짜 놀랬대요. 정말 놀랬고 지금 임신 초기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자기 진짜 애 떨어지는 줄 알았대. 그래서 음. 불안해가지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다 그냥 전화 한 번씩 드린다고 그러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면 또 시끄럽긴 하던데 뭐 한 6시 40분쯤에 이게 갑자기 이렇게 삐삐 하고 울리잖아요. 저는 그거 다 꺼놨거든요. 그것도 꺼놨는데도 껐는데도. 왔어. 아, 그러니까 이게 비상구 경고 레벨에 따라서 이것도 아, 무시하고 아. 오는 게 있나 봐요. 그것도 무시하고 온 거예요. 음. 저는 그때 잤거든요, 사실. 근데 보니까 이게 밑도 끝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지침도 무슨 없고. 상황이다 이런 네.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대피 준비를 하고 노약자 먼저 보내라.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맛이 가는구나. 왜냐면 이 인공위성 날린다고 북한에서 이미 얘기를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미리 다 보고를 얘기했죠. 했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친 거 보니까 일본이 계속 이러거든요.
일본은 그 북한에서 미사일 쏠 때마다 계속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준 전시 상황으로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일부러 그러는 거죠. 네. 근데 아마 그 비슷하게 우리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지 않나. 얘기했던 거 그대로 가죠.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우리 감독님 없을 때 안 네. 그런데 얘기했어. 아, 내가 그리고 부산 무슨 시민공원인가가 그 우길기 형상으로 네. 그걸 내가 뭘 만들었대 지붕에다가. 그래서 아 정말요? 그래가지고 아 소장님이 아까 김구 소장님 페이북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거 우리 지금 네. 이거 보세요. 부산 무슨 시민공원에다 만든 거래요. 아 미치겠네. 네. 별걸 다 하네. 이거 통일교 애들 하는 거 아닌가 잘 보세요. 이거- 통일교 애들 여기 용산에 그 본부 하나 있거든요. 그 지붕에 보면은 저거 그려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거 우길기란 말도 있고 햇살문이란 말도 있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빗살문이지 빗살문이. 감독님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맞으면 안 되는데. 응? 맞으면 큰일 나는데. 감독님이 이야기한 게 뭐였어요? 올해 안에 국지전이라도 일어난다. 그리고 그래서 일본 애들 들어온다. 이게 일본이 얘네들이 이제 다시 대륙 진출을 꿈꾸고 있는데 그건 뭐 영원히 꿈꾸고 있었지만 그거를 일본은 굉장히 다급해졌단 말이에요. 후쿠시마 저거 지금 오염수 그 애들이 투기하는 것도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투기를 하는 거예요. 쟤들이 진짜 이 자기네 그 국토를 지킬 생각이 있으면 저거 절대 투기 못 해요. 저 그쵸. 투기하는 순간에 아 뭐 우리도 지금 피해보고 전 세계적으로 피해보는 데가 많이 있지만 지들이 제일 먼저 죽어요. 그치, 제일 먼저 피해보는 거. 그 1km 바깥에 뿌린다고 그게 뭐 1km 바깥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음. 어차피 그 안에 계속 돈단 말이에요. 연안에 뿌려진 게 그 다시 하늘 올라가서 땅에 다 그쵸, 적시고 그쵸. 하는 계속 뺑뺑 돌 텐데 그럼 저건 자기들 포기한다는 선언이거든요.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무튼 일본 상황에서는 일본 국토는 한 20년 이내로 못 쓰게 돼요. 거기 사람 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넘어와야지. 근데 넘어올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넘어올 거야? 우리나라 어떻게 일본에서 넘어올 거예요? 한미일 군사동맹 해놓고 우리나라 전쟁 나면 자동 참전하고 자유제 넘어오고 거기에 이제 붙어가지고 북한하고 전쟁 나면 당연히 우리가 이기겠지 당연히. 러시아가 참전 안 할 거 아니에요. 중국도 참전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북한 땅이든 뭐든 간에 자기들 셰어를 가져가겠죠. 그런 식으로 넘어오겠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스리슬쩍 글로 갖다 붙겠죠. 그거를 지금 그 초석을 다지고 있는 게 이명박 때부터 다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여름에 태풍 오면 어떡할 거예요. 하루에 저기 나오는 게 130톤이에요. 하루에 그 오염수 지하수가 올라오는 게 130톤인데 이 애들 눈치조차도 보지 않고 막 밀어붙이는 사람이 윤석열 현재 대통령이다. 이렇게 그런데 저 보고 질문 있어요. 지금 최 감독님 말씀은 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는 네. 방류해서 예를 들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우리 제주도나 우리 한반도의 뭐 어민들 우리 국민들이 피해 보는 정도가 아니고 네. 그걸 훨씬 넘어서 가지고 일본 놈들이 대륙 진출 즉 한반도 침략을 위한 준비 단계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반도에 들어오려면 전쟁이 있어야 들어올 거고. 네. 그런데 하나 의문이 뭐냐면 그럼 우리 한반도에서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어떻게 되든 어떤 의미의 국지전이 터지면 북한하고 전쟁을 하면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셨는데 금방 말씀이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 참전 안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러시아는 일단 참전할 여유가 전혀 없을 거고 그것도 미국 상대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중국은 아마도 대만을 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여기에 북한 쪽에 참전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중국이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2020 몇 년 8년인가 뭐 5년인가 대만을 친다 뭐 그런 플랜이 있다고. 맞아요. 시진핑이 예. 지금 계속 대놓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 일본이나 미국이 북한을 치면 러시아나 중국이 참전을 할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그럴 수도 있죠. 안 할 수 없을 네. 것이다. 네. 근데 자기네 앞마당까지 쳐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네.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대선 기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윤석열 저거 대통령 되면 3차 대전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만큼 위험한 인물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온 세계가 하나로 더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진짜 이 3차 대전까지 가게 되는 중심에 서게 될 수도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말이 지금 씨가 되어가고 있는 게 근데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윤석열이 그만한 인물은 못 되고 이 다만 하수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충분히. 네. 이게 지금 해양 세력과 미일이라고 하는 해양 세력과 이 대륙 세력의 이제 접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균형이 이제 있는 진짜 불행하게도 한반도 중앙에서 접점이 생겨버렸는데 일본은 이 미국의 힘을 빌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륙의 진출하는 걸 호시탐탐 노릴 거예요. 근데 한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이 안정된 상황을 굳이 국력을 낭비해가면서 이거를 전쟁을 일으킬까? 만약에 일으키면 뭐 진짜 러시아와 중국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것도 미지수고 이게 뭐 확실하다면 또 들어올 수는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쉽게 그렇게 국지전 형태는 있을지 모르지만 일본이 이 교두보 한반도를 완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까지는 미국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영화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소련하고 이제 미국하고 대통령끼리 만나가지고 그 둘이 회담을 하는데 밀심 회담을 하는데 그 이제 정상회담을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게 아니고 살짝 뒤로 만나서 하는데 지하 창고 같은 데 들어가서 둘이 딱 만나자마자 막 욕을 해 서로한테 막 말 까면서 막 욕을 해. 그런 장면이 나오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쇼로서 소통하는 부분이 있고 예, 물밑으로 그렇죠. 충분히 실제로. 소통하는 채널이 그거 있다는 있죠. 거죠. 그런 건 그러면은 있죠. 일종의 약속 대련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에선 자기네들이 직접 참전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일본이 그렇지. 군비 증강하는 걸 지금 계속 눈 감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렇게 하고 있고 약간 그리고 지금 미국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일적인 그쵸. 뭐 정치 세력이라고 봐야 되고 뭐 그렇죠. 전부터 그랬고. 예,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냥 뒤에서 그래 우리가 팔짱 끼고 뒤는 그냥- 봐줄게 예. 정도로 하고 일본이 주도를 해서 일종의 가는데 대리전 형태로. 예, 대리전 형태로 가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전선이 더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중국에 더 앞으로 그 전선을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는 상황이고 그럼 중국이랑 뭔가 딜을 해야 되겠지. 우리 여기까지 가는데 니네 여기 가면은 냅두고 대신 그럼 뭘로 딜할래? 저는 그거를 뭐 대만을 대만? 네가 먹어라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러시아는 그건 가능한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거 이데올로기적으로 봤을 때는 야 북한을 치는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가만히 있어? 당연히 가만히 못 있지. 우리 큰형님들인데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약속 대련 어떻게 보면 네. 뇌피셜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최 감독님 의견과 약간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 겉으로 눈에 보는 거하고 뒤에서 뒤려는 게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예를 들면 현재 북한이 닥친 문제하고 일본이 닥친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싶어요. 북한이 닥친 문제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북한의 경제 문제, 그렇죠. 또 하나는 북한의 정권을 유지하는 문제. 그럼 북한의 경제를 회복시키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거에서 그 일본에게 그 식민지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어요. 네. 또 하나는 북한의 그 정부를 유지하려면 전쟁을 예방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로 북한 핵무기를 이미 갖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저는 일본하고 북한이 우리 커튼 뒤에서 수교 협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은 들어가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최근 뉴스에 일본에서 뭐 예. 이렇게 북한에 뭐 했다는 예, 뉴스 대륙 나오던데. 진출을 하려면 한국 아니면 북한인데 예를 들면 북한으로 수교를 하고 일본 사람들이 남한의 그 기업들이 북한에서 건설 뭐 이런 거 하는 걸 제끼고 일본 기업이 북한으로 가면 북한의 건설 경기도 일본이 쉽게 하면 다 장악할 수 있고 일본인들이 수백만 명이 북한에서 일도 하고 취직도 할 수 있고 그런 좋은 게 있고 지금 일본에서 지금 일본의 현안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일본의 경제를 경제. 살리는 것, 또 하나는 일본이 대륙으로 국민들이 이동시켜야 돼요. 일본은 못 사니까. 두 개 다 할 수 있는 건 일본으로서는 북한으로 가느냐 남한으로 가느냐 그 두 가지거든요. 아니면 양쪽 다 가느냐. 그럼 북한으로 가려면 북한으로 수교하는 방법이 있고 남한으로 오려면 남한에서 전쟁을 일으켜야 돼요. 일본이. 전쟁을 빌미로 이제 일본의 군대가 오고 그 틈에 일본 국민들이 남한에 진출하고 이게 저는 일본이 양쪽 다 노리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 아니 저는 김근수 소장님의 기본 틀은 아주 저도 동감하는데요. 일단 미국은 우리는 지금 북한을 크게 생각하지만 미국으로 봐서는 북한 필요 없어요. 사실은 별거 그거 뭐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왜냐하면 그들을 견제하는데 남한으로 충분해요. 여기야말로 얼마든지 자기네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아주 땅이자 기지이기 때문에 전혀 뭐 북한 없어도 충분히 요 코앞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일본으로 봐서는 굳이 남한하고 이 전쟁에서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우호적인 정권만 있으면 지금 윤석열처럼. 그래서
미국과 함께 얼마든지 명분을 만들어서 미국은 뭐 당연히 한미일이라는 형태로 해서 서로 막 왔다리 갔다리 하게 하는 거니까 저는 지금 이 구조로 이 남한의 윤석열 정부와 같은 적폐 세력만 계속 정권만 가진다면 굳이 힘들어 이거를 변화시킬 필요가 그래서 없다고 이제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최 감독님하고 이제 제 채널에서 이런 방송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진짜 이거 되면 어떻게 되나 해서 전문가 그래도 그 변상욱 대기자님이 원래 그 국제 관계 요거 국제부 기자셨더라고요. 그래서 변 기자님 우리 방송 또 다음에 모셔가지고 여쭤봤어요. 했더니 우 교수님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예. 미국 입장에서는 쉽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를 선택하지 않을 거다. 굳이 무리수를 들 예, 필요 없다. 예,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차원에서 전쟁이 쉽게 나지는 않을 거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라는 게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변수라는 게. 우리가 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에 따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양상이 달라질 테니까. 그러니까 우연히 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도 보고. 그러니까 제가 그 윤석열이 3차 대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중요성,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조정을 해낼 수 있는 뭔가 우리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그 한국의 이 전략적인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뭔가 딜도 하고 뭐 외교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무조건 일본, 미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중국은 다 적이고 이렇게 해버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상황이 우리가 지금 위험하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우 교수님이나 변상욱 대기자님의 그 해설에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미국이 현상 유지를 원한다라거나 예를 들어 일본 정권이 지금 우리 윤석열 정권을 충분히 착취하고 이용해서 일본에 유리하게 돌리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일본 땅에서 사는 일본 국민의 대륙 진출 문제는 안 풀리게 되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일본 사람들이 현재 일본 땅에 못 사니까 네. 일본 국민의 많은 수를 남한이든 북한 이동시키려면 북한으로 이동하려면 북한과 일본이 외교 협상을 맺어서 외교 그렇죠, 관계를 그러니까. 해야 될 거고 네네. 남한으로 진출하려면 진출할 명분인 전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차원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정치인들이 그렇게 미래까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대책 없으니까 그리고 혹은 그냥 뭐 몰라 우리 돈 쓰기 싫어 그래서 그냥 방류하는 단순한 그런 이유도 있을 아니요,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니, 드는데 일본은 예. 그렇진 않아요. 근데 예. 여기서 하나 생각할 건 일본 국민을 이주한다 해도 네. 꼭 한반도를 통해서 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 통해서 얼마든지 경제력으로 네. 그런 교두보는 확보는 할 수는 있거든요. 뭐 걔네들이 갖고 있는 지금 뭐 남미 쪽에 갖고 있는 땅부터 해서 네네. 네, 그렇다고 뭐 하죠. 전 세계 부동산은 많이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정권이 유지되는 차원이 아니라 그건 말 그대로 난민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이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제일 큰 요인이 후쿠시마 사고를 사람들이 저게 얼마나 심각한 사고인지 잘 몰라요. 모르죠. 네. 맞아요. 근데 예. 저거는 뭐 저뿐만 아니고 뭐 그 석윤열 교수님이나 아니면 전문가들. 최무영 교수님 이런 네. 분들이 다 똑같이 생각을 해요. 네. 저 밥 먹다가 그 얘기를 했더니 최무영 교수님 그러더라고. 나도 똑같이 생각한다. 최 감독하고 똑같다. 저거는 일본이 절대 그대로 네, 유지될 수 없는 네, 상황이다. 저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일단은 음. 뭐 30년 동안 뭐 오염수 뿌리고 우리는 막 니네들 독극물을 갖다 바다에 버리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죠. 저걸 버린다는 거는 자기네 땅 포기한다는 선언이에요, 그냥. 저는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끊임없이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능 물질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핵 분열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핵 분열을 하고 있는 증거가 후쿠시마 나오고 거기 있는데 예, 발전소에서 저거 해결하는 제일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해결료를 끄집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손도 못 대고 그렇죠. 손도 못 대고 있기 때문에 로봇도 그냥 녹아버린다면서요 일본은 가면. 망했어요, 그냥. 그냥 망했어요. 국가 소멸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최선의 방법이 그때부터 왜 그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부터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도쿄전력 고위층 다 이민 갔다. 맞아 맞아요. 이민 갔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그렇죠. 있었죠. 많이 예. 들었어요. 예. 그때 이미 판단이 끝났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간 사람들이 있고 그게 실제인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근데 그게 이제 거의 한 10년 넘게 지나왔잖아요. 지나왔을 때는 얘네들이 10년 넘게 꾸준하게 준비를 해왔다고 봐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윤석열을 만드는 거. 하기사 일본 놈들은 예. 좀 치밀한 놈들이잖아요 원래.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였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시나리오 중에 유일하게 제가 해석이 안 되는 거가 네. 뭐냐면 정권 딱 바뀌고 나니까 북한에서 어마어마하게 어그로를 끌죠. 음. 얘네들 그 비행기 날릴 돈도 없는데 그렇죠, 맞아요. 비행기를 막- 150대씩 날리고 그랬어. 그걸 몇 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수시로 미사일을 쏴. 또 하필 일본 쪽으로 쏴. 음. 나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 돈도 없을 텐데 얘네들 왜 이렇게 그 어그로를 끌지? 한미일 군사 훈련에 예. 대한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음. 북한이 저렇게 하는 건 일본하고 빨리 수교 협상을 하자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죠. 차라리 그러면 그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죠.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 북한 애들 왜 이렇게 도발을 할까? 왜 무의미한 도발을 계속 할까?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딱 뭐라 그래요? 한국 정부의 통보 없이 우리가 먼저 선조공격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음. 그 윤통령 가만히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김구 소장의 말씀처럼 북한의 도발은 예. 뭔가 얻어내고 싶은 게 있을 때 항상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일본하고 딜을 하기 위해서 예, 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그리고 그러면 저는 정말 다행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한 딜도 미국의 네. 허락 없이는 일본도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북한은 미국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미일 그렇죠. 그 군사 훈련 때도 굳이 막 쏘고 이런 거는 그리고 뭐 그렇지. 올리고 우리가 막 이러는 야 거. 우리가 너네 본토도 갈 수 있어. 그렇죠, 그렇죠. 예, 계속 미사일 지금 거기 뭐 본토 간다 이런 쏘는 게. 거니까. 저는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북한 지도부가 포기했나? 얘네들이 아니. 지금 뒤로 에이, 딜을 하고 그런 건 아닐 북한 거고. 그냥 버리는 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본토로 미사일이 날라오는 그렇죠, 거. 그렇죠. 예, 그걸 제일 무서워한대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위력 혹은 무게감은 있을 거예요. 있죠. 북한이 핵도 있지 미사일 그렇죠. 개발해가지고 북한도 그거 하나 지금 충분히 쏠수 그걸 있으니까. 믿고. 미사일 도 있잖아. 걔네들. 그러니까요. 충분히 쏠 수 아니, 있다고. 때리면 못 그러니까 오늘 하잖아. 아침에 뭐 이렇게 나라가 떨어진 거 가지고 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국내 음. 뭐 평론가라는 사람 얘기하는 거 웃음 난 게 쟤네들이 저런 거를 우리 조심해야 된다고. 저게 언제 우리 땅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땅에 쏠려면 그냥 쏘면 되지 뭐. 아니 그 제가 볼 때 그 사주 받고 얘기하는 것 같다. 나 그런 놈들은 진짜. 그런 놈들 정말 그런 아. 식으로 북한을 악마하는 걸 보고 참 황당했어요. 예. 오늘 아침에 딱 이거 하자마자 제가 그 우리 기자들한테 바로 이거 윤석열 출근 체크해라 하고 갔거든. 예. 아까 9시 20분까지 있었는데 출근 안 했대잖아요. 출근 안 했어. 벙커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아니 그게 아니고 또 어제 한잔 했나 보지. 그래서 야. 뭐 NSC도 참석 안 했다고 그랬던데 그렇게 나오던데. 어. 안 했대요. 거기 그때 참여 안 했대. 그러면 안 했대요. 그렇게 막 경고 날리고선. 약간 저는 세월호 때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기시감이 아. 좀 들었는데 아침에 6시 43분인가 그때 경고 발령하고 NSC 소집해서 좀 위기 분위기를 막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려면 대통령이 앉아서 앉아 있어야 그렇지. 되잖아. 이게 안 맞은 거야. 게을러 신호가. 터진 놈이. 시간이 안 맞아 놓으니까 귀찮아. 미리 다 준비해놨다면 KBS는 뭐 방송할 거 이미 자료 다 준비해놓고 막 때리고 있는데 그러면 딱 이제 대통령실 지금 보겠습니다 하면 딱 딱 나와가지고 나오고 회의 이제. 주재하고 막 이렇게 공포분위기 만들어야 되는데 쳐 자고 있으니까. 그 이거네. 김건희의 시나리오에 윤석열이 부응을 안 한 거네. 못한 거지.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네. 아, 이게 참 이 웃을 상황이 아닌데 이런 아. 이런 상황이 가짜나 보이는 정부에서 그렇죠. 이렇게 호들갑 떠는 게 가짜나 보이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정말 전쟁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논의에서 제일로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북한 사람들이 일본이 대륙 진출의 야망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냐 생각이 두려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우 교수님이 뭐 남미나 동남아 쪽으로 일본인이 진출하고 이민하고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남은 나라로 보내는 이민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일본이 북한이나 남한으로 가는 건 이민이 아니고 남은 나라 정부에 자기 나라 국민을 보내 이민이 아니고 사실은 점령의 한 단계라고 그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저는.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독일이 저렇게 과거 역사를 반성하는 이유는 2번 망했기 때문이다. 독일도 1차 대전을 일으키고 나서 다시 얼마 안 지나 2차 대전을 또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도 자기들이 그렇게 한번 전쟁을 일으키고 난 것에 대해서 그 군국주의자들이나 이놈들은 계속 그런 꿈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잠잠해지려면 2번 망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일본인은 독일이라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느낌은 이 일본인은 철저하게 강자에 굴복하는 그렇죠. 스타일이거든요. 예, 예. 독일인처럼 내가 뭘 한다 뭐 이런 주체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정말 이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에선 철저하게 미국의 미국의 눈치를- 통제하에 있고 예. 미국이 어떤 이해관계가 맞았을 때나 그게 가능하지 일본 독자적으로 나름대로 그게 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죠.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 네. 여기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우리 드라마 한참 유행했던 더 글로리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일본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대요. 아, 네, 왜냐하면 힘에 굴복하는 것, 힘에 굴복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저렇게까지 난리를 쳤냐고 지가 못나서 그런 건데 이렇게 그러면서 왜 저항하냐? 예,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별로 이렇게 반응을 못 느꼈대요. 아, 일본에서는 그게 공감이 안 됐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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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힘이고 나발이고 그거 씨. 뭐 정보고 뒤집어 없잖아요. 예, 촛불이 막. 예, 그 일본 군함이 들어왔잖아요. 어. 네. 부산항에 네.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게 들어오냐 마냐 네. 얘네들이 이제 해군기 자체가 우길기니까 네. 이걸 달고 한국으로 들어오냐 마냐 해가지고 따졌을 때는 네. 관함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네. 군대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나라 음. 그 대통령이 딱 서 있고 거기 격려하고 뭐 이런 그렇죠. 쇼였는데 그거 하는데도 못 들어온다. 우길기 네. 달고 못 들어온다 하고 걔네들은 들어오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방식이 이순신기. 예, 수자기를 달아가지고 음. 그게 지금 말 그대로 외구 때려잡던 깃발이니까 그러면 걔들이 우길기를 달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 수자기에다 경례를 해야 되는 경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래서 일본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일본 군함이 군함에 오는 거. 그냥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맥락이 다르죠. 네, 맥락이 다른데 이것도 잠잠해. 그리고 이게 저는 어저께 MBC 기자 그 압수수색 당하는 거 보면서도 네. 옛날 같으면 난리 날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계속 당했잖아.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론사라고 하는데도 기자들도 압수수색 당할 수 있구나라는 게 충분히 가스라이팅이 돼 있는 상태야. 거기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 저렇게 저기만 처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저번에 어디지? 목포 쪽으로인가 한번 들어왔었잖아요. 일본 군대가 또 저기 독도인가? 독도 근처. 아니 독도도 말고 그 전에도 한번 음.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산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찔끔해서 충격을 완화시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일본 군대가 들어와도 뭐 그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드는 준비를 이렇게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거 아닌가. 지금도 마찬가지. 아침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서울시에서는 뭐 도망가라 그러고 행안부에서는 아니라 그러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의도하건 안 하건 가스라이팅 되죠. 그렇죠. 네, 길들여지고. 그 문제는 우리가 너무 이제 예민한 분들은 예민하시지만 정치 고관여층은 근데 일반 시민들은 계속 이런 문제들에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저도 이렇게 가끔씩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봐요. 제가 그분들의 얼굴을 보고 이 양반들이 지금 이 상황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 줄 알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분들 보면서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진짜 이러다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게 언제 전쟁이 딱 터졌는데 사람들이 뭐 설마 무슨 전쟁이야 그러다가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이 생각도 해요. 그 통킹만 사건 아시죠? 네, 통킹만. 알죠. 네. 미국이 이제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고 싶은데 구실이 없으니까 지들이 명분 만든 거죠. 예, 지들이 한 거잖아. 자작극 지들이 자작극을 벌려놓고 그걸 그거로 구실로. 전쟁에 네.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그러리라는 법이 안 그리라는 법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갑자기 오늘 아침처럼 그렇게 사람들 긴장 상태 만들어 놓고 한 두어 번 또 그러겠지. 그러다가 저쪽에 갑자기 미사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놓고 저 북한이다. 그렇죠. 천안함처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버리면은 어떻게 우리 그 아니 다음 돈 상황 주고 쏴달라는 놈들인데 뭘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제가 있다니까. 계속 말하지만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어떤지를 잘 살펴야지 사실은 뭐가 들어온다 이런 건 그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해관계에서 진짜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거 얼마든지 여기서 벌어집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작년에 천공 그 강연 직접 갔었잖아요. 네네. 저 가서 들어가서 듣는데 천공이 그날 하루 종일 강연했거든. 근데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면 2025년 가을에 통일된다는 얘기야. 25년 가을. 네. 그 얘기를 내가 만약에 이걸 틀리면은 응. 나는 너네 스승도 아니다라고 막 엄청 강조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뭔 근거로 저런 얘기를 하나 했는데 2025년 가을이라는 얘기가 그 격압유력
뭐 거기에 나오는 얘기를 풀어보면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미신적인 철학도 있고 윤석열 말년인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갖고 있는 세계관 그리고 천공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25년 가을쯤 통일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걔네들이 얘기하는 게 뭐 평화 통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은 그 이제 무력 흡수 통일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얘네들이 전쟁이 아무리 우리가 쉽게 끝난다고 해도 1년 잡아야지. 그리고 안정화되고 뭐 통일 정부를 세우고 하면은 25년쯤에 그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올해나 내년쯤에는 반드시 전쟁을 치르려고 하겠구나. 박근혜가 왜 자기가 통일 대통령 될 거라고 대박이라고. 예, 그렇게 믿으면서 했던 자기가 통일 대통령 무슨 수로 될 거냐고요. 어떤 화해 무드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이 그 등에 불만 끄지 마시고 전쟁을 막아주셔야겠어요. 아니, 이제는 뭐 하나님이 나설 때네. 불 껐으니까. 하느님은 저 우리 부처님한테 다 떠넘긴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당신이 해봐라. 선배가 해라. 저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분석하고 싶어요.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30%는 나라가 망하든 옆집이 망하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쩔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30%는. 네. 그런데 또 다른 30%는 나나 우리 집안이 망해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독립운동에 나설 해야 되지 사람. 않냐 네. 뭐 이런. 그리고 나머지 40%는 나는 언제나 이쪽도 붙고 저쪽도 붙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반도의 미래 운명에 대한 게 슬픈 예측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토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차피 살려면 윤석열 빨리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한반도 운명을 저 아름답게 하려면. 그렇죠. 우리가 지금 부처님 하나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해야죠. 맞아요. 예. 네. 저는 좀 소장님 말씀하신 그 구조, 우리 국민의 구조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탓해봐야 나아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랑 같은 배를 타고 간다는 하나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는 거 보면 좀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특히 뭐 민주당 같은데. 근데 거기 탓해봐야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럼 나도 역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남 탓만 하고 앉아 있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럼 그냥 내가 한다 그냥. 니들 하든 말든 난 상관없이 내가 할 거니까. 이게 나 혼자 한다고 안 될 수 있죠. 안 되더라도 내 선택지는 그거 하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행동하는 게. 예. 그래서 저기 우리 그 더탐사 스튜디오에 썼잖아요. 나라가 안 하면 나라도 한다. 제 모토예요, 저게. 30%가 나자빠지면 우리 촛불 시민이 하겠다. 그런 자세로 먼저 생각하고 깨달은 사람이 먼저 행동하고 희생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근데 뭐 요즘은 뭔가 행동을 해도 뚜렷한 뾰족한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쉽게 끌어내려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벼락 맞아 가시든 심장마비로 가시든 술 처먹다가 뭐 그 다음 날 아침에 가시든 그 간밤에 가시든 저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일요일 날 집회하는 팀들이 있어요. 시민들이 네, 일요일 날 네. 이제 저 용산에 네. 가서 한남동에서 집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뭐 얘기도 하고 고민도 털어놓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안 될 거다 이거 한다고 뭐 되는 거 아니다. 그럼 막 이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런 거 기획도 해보고 이런 그 거리 집회도 해보고 막 이런 분들인 그러니까 뭔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막 왜 그 교회 다닐 때도 처음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아, 내가 그렇지. 믿으니까 이제 세상은 내가 다 천국으로 만들 거야. 음. 다 전도시킬 거야.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 오래 남아서 여기에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은 안 될 거 알아. 내가 맞아요. 이거 이게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힐 거고 그 안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도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도 다 꺾일 거고 계속 패배를 느낄 거고 이런 거를 알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20대 때 저도 길바닥에서 파이프 들고 돌 들고 했어도 그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안 되는 거 알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안 되지만 그 안 되는 모든 거를 감안하고 지금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안 되는 걸 또 현실의 문제니까 예, 예. 바꾸지 않는 한 또한 정치나 뭐 이런 거는 결과로 얘기돼야 되기 때문에 모색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 조건들, 그리고 이 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그 빈틈이랄까 틈새를 찾아내서 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엔 우리 시민들의 힘은 너무 미약하고 그 감독님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자기의 상황을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한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긍정의 힘 막 이랬잖아요.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 된다 이미지를 그리고 과연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았느냐 아니면 그냥 지금 상황과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내도 사라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느냐를 보니까 첫 번째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조건 긍정만 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게 아니래요. 그 사람들은 하다가 안 되니까 절망해서 뭐 이렇게 돼버리고 병이 걸렸다 어쨌든. 근데 이 현실을 인정하고 계속 그걸 견뎌낸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게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악조건들 그리고 희망이 없는 이 우리가 희망이 보이질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희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한다면 이 세상이나 이 상황을 고정된 걸로 바라볼 필요는 없잖아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게 뭐 그대로 가는 이 상황을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희망이 없고 혹은 경고하고 우리가 방법이 없이 그냥 단지 할 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바라보면 저는 반드시 구체적인 거는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윤석열의 입장에서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중요하죠. 예를 들면 우리는 죽어라 저항했는데 별 변화가 없는 거에 우리 가끔 절망도 하고 막 한탄하잖아요. 지금 윤석열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 언론의 95%를 장악하고 검찰을 저렇게 써먹고 별짓거리 다 해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자 하니까 85%가 반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아니 우리가 저렇게 언론을 장악해서 저렇게 선전하고 거짓말 뉴스를 내몰았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85% 95% 찬성해야 맞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왜 우리가 저렇게 장악을 하고 선전하고 별짓 다 해도 국민들은 우리 뜻과 다르게 저쪽으로 가지? 그리고 왜 이거 덧탐사도 이렇게 당황할 있지? 거예요. 뭐 그렇지. 이렇게. 덧탐사 얘들은 18번 이렇게? 수색해도 이렇게 스스로 안 무너지지? 민들레 2번 해도 쟤도 저렇게 뻗대고 있지? 왜 촛불 시민 저놈들은 우리가 이 정도 하면 한 놈도 안 나가는데 비가 와도 나오지? 쟤들은 잠이 안 올 거라고요. 제주도에서까지 오지 왜? 그러지.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몰아붙이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난번 광화문 촛불처럼 되지 않을 거는 사실 현실적인 거고요. 그랬을 때 저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지금 구도가 흔들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민주당이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흔들리면서 이 시민들이 정말 정치적 주체로서 구체적인 형태로 전개돼야 되는데 아직 때가 조금 이른가 봐요. 무르익긴 하는데. 저는 그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꼭 그게 있잖아요. 나 아니면 안 돼. 선민의식 아니면 나 때 해야 돼. 이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진보 시민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고 봐요. 근데 맞죠.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게 그 핵발전소 문제 그리고 뭐 요새는 기후 위기 문제 이런 거 다 없는 것들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나 때는 안 될 거야. 내 살아생전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내 다음에 누군가는 해내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세월호 문제도 마찬가지. 나 때는 나 못 밝혀내겠지만 그 다음 사람이 누군가 하지 않을까? 이것이 나보다- 발판이 돼서 네. 또 그러니까 저는 바톤을 넘겨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간에 이게 없으면은 내가 결승선에 못 가도 최 감독님 저 자기 무신론자라 그러면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인간을 믿는 거네. 좋지. 그러니까 인간을 아니, 믿기도 하지만 예수님 그래요? 네. 네. 결국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아무리 설교하고 나가서 외치고 별쇼를 다 한다고 해도 이 땅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안 될 거라고 봅니다. 2000년 동안 안 됐는데. 네.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은 뭐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길,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안 돼도 머리가 깨져도 가는 거고 그렇죠. 못 먹어도 고고. 네.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건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 안 그게, 믿어 그게 내가 볼 맞네요. 때는. 그럼 예수님이 따라가는 길이라 그러면 음. 길 자체를 가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 길 끝에 가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그건 믿음으로 남기고 그렇죠. 그 길을 가는 그러니까 쭉 거죠. 가는 거잖아요. 내가 책임지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 양반이 알아서 할 거고. 제가 지난번에 녹화하다가 제가 여기다 메모를 하나 해놨는데 제가 이제 음. 텔레그램 보면 자기가 세이브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예. 그때 거기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 이게 우리가 고민하는 게 답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질문하는 그때 그 거 그 얘기하셨어요. 자체가 답이구나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뭐 질문 속에 답이 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낼 것처럼 구는 희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꼭 내가 뭔가 해내야 돼. 내가 눈앞에서 뭔가 그 지금 뭐 용산에서 그 집회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그 양반이 나와가지고 아우 뭐 사죄를 할 거야.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왜 하냐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충분히 해봐야 된다. 저는 대학 때부터요. 네.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제 꿈이었고 제 삶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를 돌아보면서 내가 한국 교회 못된 목사들하고도 싸우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왜 이렇게 뭐 시민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했냐면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놈들은요 기뚱으로도 안 들어요. 그 앞에 가서 시위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런데 지금은 무슨 생각이냐면 에휴 내가 못하면 뒤에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예. 우리는 넘겨주려고 존재하는 나는 거지. 자식도 예. 없잖아요. 그렇긴 하네. 내가 못하면 내 자식이라도 하겠지 했는데 생각해 보면 나는 그럼 누가 나한테 그 길 가라고 해서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누군가 또 나 같은 놈이 하나 깨우쳐가지고 네. 들고 일어난 놈이 나오겠지.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맡기고 본인이 네. 할 몫을 열심히 그렇죠. 하시는. 저는 옛날에 그 가톨릭 신학을 전공하기 시작했을 때는 관심이 가톨릭 교회밖에 없었어요. 네, 네. 우리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일어설 그쵸. 것인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신학 어떻게 공부할 할 때. 것인가.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요. 네. 내가 가톨릭 교회에 갇혀서는 가톨릭 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네. 우리 한민족을 다 그렇죠. 생각해야겠구나. 맞습니다. 확장됐어요. 네. 그 다음에는 길이 어디 있냐, 희망이 어디 있냐를 찾는 게 아니고 내가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알았어요. 네. 그럼 뒷사람들이 당신 그동안 뭐 했냐, 나 한 걸음이라도 걸었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네. 길을 찾았냐, 희망을 찾아, 아니 길을 한 발짝이라도 가는 희망을 좀 만들면 그러면 되고, 내가 못하면 뒤에 사람이 하는데 그러면 뒷사람들이 당신 옛날에 뭐 했어, 나 구경만 했어, 기다리기만 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 발짝이라도 그렇죠. 돼야죠. 저는 제가 막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끝을 내야겠다 이거를. 그런데 지금은 그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조금 그거를 진작 서산대사가 한시로 읊었었는데 답설 야중거 한밤에 눈밭깃을 갈 때 불소혼한행 조금 더 어지럽게 걸어가지 마라. 금이라 행적 내가 오늘 걸어간 자국은 수작 후인정. 예.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될 거다 이런 누군가에게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시가 그대로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자세죠. 군대에서 정신교육 받을 때 네. 항상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무슨 짜빈동 전투 뭐 이런 거 있어요. 음? 베트남 전에 네. 해병대가 갔단 짜빈동. 말이야. 그래서 네. 근데 일개 대대? 하여튼 뭐 한 100명 정도 되는 애들이 그 베트공 연대를 갖다가 막아내고 막 이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걸 갖다 뭐 하여튼 뭐 그게 이제 해병대가 엄청난 성과를 이뤘다, 전과를 이뤘다 해서 뭐 개병대라고 한 게 나쁜 개가 아니거든. 10개짜리 개병대라고 그랬던 건데, 그때 얘기를 우리가 항상 들었던 게 뭐냐면 해병대는 어디 저기 고지를 하나 점령을 해요. 그럼 제일 앞에 가는 사람이 병장이 가. 병장이 가서 총 맞고 죽어. 그럼 그 뒤에 상병이 올라오고 1병이 올라오고 2병이 올라가서 결국에 이 깃발 꽂는 사람들은 2병이야. 그게 전통이라고 계속 가르쳐요. 해병대가 네, 해병대는 그래요. 그래서 멋지네. 선배들이 계속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선배가 갖고 있는 책임이 굉장히 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 사회의 지식인이든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갖고 있던 사람이건 아니면 내가 좀 더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태도를 보이는 게 저는 노블리스 오블리자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깔고 가는 거고 음. 그 뒤에
아무것도 조금 그보다 덜 책임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결국에는 그 성과를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가져가도 맞아요. 네. 저는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 우리의 책임이 몫이죠. 아닌가. 예. 네, 책무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열매를 못 따먹으면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신앙 천국 가나가도 같아.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죠. 하나님이 없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네. 아니면 부처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그 모하메드가 있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답이 있어요. 네. 그렇게 속아가지고 착하게 살아도 착하게 사는 건 남은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불교 말씀하시네. 내가 착하게 만약에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왔던 내 삶의 가치, 내가 남들보다 다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이 삶의 가치는 그래도 귀한 거 아닐까. 저 진짜 그 정말 저는 확 깨는 얘기 한마디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애들이 커서 효도하기 바라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애들이 크면서 이미 다 효도한 거다. 예.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게 내가 애들을 갖고 애들이 크는 과정을 보는 게 키워보니까. 나한테 가장 큰 행복이었단 말이야. 네, 네. 근데 뭘 또 바래. 그렇죠. 이미 다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가 끝에 뭐가 있을 거다. 과실이 있을 거다라고 믿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가는 과정 자체가 내가 복받고 가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개인의 칭의와 사회적 칭의,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뭘 받아야지.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시각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삶으로써 내 주변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어. 이런 칭의로 바라본다면 자기가 하는 행위가 꼭 나한테 안 돌아와도 아유. 얼마든지 갈 수 근데 있다고 교수님 생각해요. 같은 분 몇이나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럴까요? 여기 제가 볼 네. 때는 뭐 하는 사람들 아니 이 주말에도 꼭 이 촛불 들고 나오시면 다 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뭐 해서 내가 앞에서 꼭 이렇게 깃발 들었으니까 네. 내가 뭔가 해먹어야지 이런 분들 믿는 것 같아요. 뭐 있겠지요. 뭐 그렇지만 그러니까 시민사회는 네. 특히 연대 제가 생각하는 거 이래요. 이게 그냥 정치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시민사회는 말 그대로 시민들의 연대를 통해서 이게 뭔가 이루어지고 성공하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가 박근혜 때도 그렇고 다른 역사를 계속 보면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심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적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시민들의 운동회 안에서. 저는 근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욕심 있는 사람도 있고 호건강 주변을 위해서 한번 동참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구체적인 현장에서 욕심 있는 사람들 그래도 열심히 또 하죠. 가질 것 때문에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잘해. 그런 사람들이 방향성이 같다면 그렇게 해주고 이 욕심 없이 함께했던 사람들은 뒤로 빠져줘도 방향성이 같다면 그리고 근데 이제 도를 저는 이 지나치지 생각인데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의 문제 아까 민주당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렇게 해서 운동하면서 했더니 그런 인간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을 망쳐먹은 거잖아요. 도를 지나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그 안에도 네. 자기 이제 어떤 이 가치와 자기 개인 욕심이 균형을 이룬 놈이 있고 네. 지나치게 도를 넘어서 자기 것 챙기는 놈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 놈들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예, 저는 우리 아까 최 감독님이 해병대 이야기에서 감명받았어요. 아, 병장이 가서 먼저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계급인 상병이 가 근데 죽고 장교들은 뭐해? 이렇게 하잖아요. 장교들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장기 안 쳐주잖아. 에이씨. 장기 안 쳐줘. 그러면 이게 우리 촛불 집회 시민들도 내가 희생해서 열매를 다른 사람이 따먹어라 해도 충분히 좋게 나오는 분 같고 예를 들면 이걸 우리 천주교로 번역을 하면 이거예요. 염수정, 추기경 네가 윤석열하고 싸워서 너부터 죽어. 그렇지. 그 다음에 정순택 대주교 네가 윤석열 싸워서 너부터 죽어. 그 다음에 주교 네가 싸워 죽어. 그 다음에 신부 네가 싸워서 죽어. 그 다음에 신도 네가 싸워서 죽어. 이게 맞는 거예요. 그쵸. 염수정은 장교잖아. 늘 뒤에 있지. 자관에 그 있잖아요. 그럼 불교 같으면 자생이가 예를 들면 우리 윤석열 싸워 죽어. 그 다음에 또 뭐 얼른 누가 가서 죽어. 달라붙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해병대 군기가 굉장히 세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선배에 대한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겠죠. 제가 나 대신 죽을 놈이란 거 알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 사람한테 충성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하면 아무도 그거 근데 충분히 안 그러니까 되지. 이제
군대 제가 제일 오래 있었잖아요. 전 9년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공무원 생활을 9년 한 거예요. 그런데 공군이나 군종장교들, 군승, 군신부, 군목은 전쟁이 터지잖아요. 무조건 보호한대요. 왠지 아십니까? 목사가 죽는데. 왜냐면 목사가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목사의 총맞아 죽었어. 그러면 그 종교를 가진 그 신도가 무너지는구나. 사기가 어떠겠어요? 목사가 죽는데 씨. 예? 아니 그래 에이, 나는 설마. 난 거꾸로 생각한대. 아니 목사 중대 그 신도들은 더 막 우와 나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목사님을 거네. 죽이다니. 이렇게. 그래서 네. 그래서 전략이 그거래요. 아. 전투 전략은 무조건 군종장교는 후방으로. 아 그렇군요. 네, 내가 무조건 거꾸로 막는다. 거꾸로 생각했구나. 근데 여기 너무 뜨거워 지금. 그렇지. 이 두 분이 있겠어. 우리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중간, 네. 일단 네. 마무리하시고 조금 이동해서 하겠습니다. 뭐 인생 뜨겁게 살아야죠. 네.